비록 약으로 쓴다 한들 우리 땅에 없는 것이다. 그것을 백성들에게 억지로 구해오라 하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는가. 내 병을 고치자고 백성을 힘들게 할 수 없다. 허락하지 않겠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점투성이 임금, 세종. 세종대왕은 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주로 평가받지만 실록을 비롯한 사료를 통해 상당히 많은 인간적인 약점이 확인된다. 어떻게 보면 두 얼굴을 가진 사람 같기도 하다. 우선 세종은 식습관에 문제가 많았다. 고기를 대단히 좋아했고 채소를 극단적으로 멀리했다. 부왕태종이 건강을 걱정하여 식단 조절을 촉구했으나 고기만 보면 절제하지 못했다. 병중에도 고기 반찬을 고집해 의관들을 곤혹스럽게 했다는 기록이 실록에 있다. 당연히 세종은 몸이 매우 비대했다. 태상왕 태종이 건강을 위해 사냥과 말타기를 권유했으나 번번이 거절하거나 형식적으로만 참여했다. 신하들도 여러 차례 운동을 권했지만 듣지 않았다. 당연히 재위기간 당뇨병, 실명 수준의 심각한 안질, 관절염, 신경계 질환, 부종 등 각종 질환을 달고 살았다. 말년에는 걷기조차 힘들었다고 한다. 세종의 허약한 체질은 상당 부분 생활 습관이 원인이었다. 세종 42세 되던 해에 기록된 실록을 보면 대왕은 지독한 눈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이미 13~14년 전부터 소갈증으로 고통받아 왔음을 언급한다. 소갈증은 현대 의학으로는 당뇨병에 해당하는 질환이다. 당시 세종은 갈증이 얼마나 심했는지 하루에 마시는 물이 한 동이가 넘을 정도였으며 말년에는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시력이 극도로 악화되어 바로 앞사람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또 너무 뚱뚱해서 걷기 힘들어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고 걸었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세종은 지나치게 여색을 밝혔다. 정비 소원왕후 외에 공식 후궁만 6명이며 그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총 22명에 달했다. 신하들이 잠자리의 절제를 권하는 기록이 실록에 여러 차례 등장한다. 세종의 당뇨 및 각종 성인병이 과도한 성생활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실록에도 여색을 경계하지 않은 것이 건강 악화의 원인 중 하나로 언급된다. 소원왕후의 부친인 시몬은 세종이 즉위한 해에 영의정에 오른 고위 권신이었다. 딸이 왕비가 되면서 그 위세가 크게 높아졌다. 태종은 아들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준 후에도 상왕으로서 군권을 쥐고 실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태종은 평생 외척 세력을 극도로 경계한 군주였다. 세종의 장인 시몬이 영의정까지 오르자 태종은 외척이 왕권을 위협할 것을 우려했다. 세종이 즉위한 직후 시몬은 명나라의 사은사로 파견된다. 귀국 즉시 시몬은 체포되었고 곧 사사된다. 하지만 갓 즉위한 세종은 상왕의 결정에 반기를 드는 것이 불가능했다. 세종은 장인의 목숨을 구하지 못한 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소원왕후 역시 아버지의 죽음을 감내해야 했다. 하지만 세종이 왕이었으니 구하려고 하면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죄 없는 장인이 죽는데도 세종은 꼼짝도 안 했다. 세종은 아들 관리에 실패한 왕이다. 자녀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세종은 수양대군이 세력을 키우는 것을 적절히 통제하지 않았다. 이것이 세종 사후 계유정난과 단종 폐위로 이어지는 비극의 씨앗이 된다. 그뿐만 아니라 세종은 황희 등 문제 있는 인물을 중용했다. 세종이 오랫동안 신임한 명재상 황희는 재임 중 각종 비리와 청탁 의혹이 끊이지 않았고 딸의 노비 문제 등 사생활 추문도 있었다. 왕조실록을 보면 황희에 관한 상당히 충격적인 기록들이 있다. 그는 재임 중 여러 차례 뇌물수수 혐의로 사원부 사관원의 탄핵을 받았다. 또 황희의 딸은 남의 노비를 불법으로 빼앗기도 했다. 이게 문제가 되자
황희는 적극적으로 딸을 두둔했다. 사원부에서 탄핵 상소를 올렸으나 세종이 황희를 감싸며 처벌을 무마시킨다. 황희는 유능하지만 청렴하지는 않은 재상의 전형적 사례로 조선시대에도 이미 논란이 많았다. 오늘날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청렴한 황희 이미지는 후대에 미화된 것이다. 실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세종실록을 직접 찾아보면 황희에 관한 탄핵 기사가 놀라울 정도로 많이 있다. 세종이 이를 알면서도 덮어주고 계속 기용했다는 점에서 인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여기까지가 세종대왕의 인간적인 약점이다. 두 번째, 위대한 군주 세종대왕. 조선시대의 의학서인 동의보감을 보면 흰장딱, 암꽁, 양고기는 갈증을 멈추게 하고 몸의 기운을 돋우는 훌륭한 약용 음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세종의 소갈증이 날로 심해지자 세종 13년 임금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양고기를 바치겠다고 신하들이 아랬다. 이것은 일반 음식이 아니라 임금님의 병을 고치기 위한 약입니다. 지방 관청에 명하여 약용으로 쓸 양을 한 마리씩만 바치게 하여 시험해 보십시오. 이때 세종이 보인 태도는 그의 성품을 잘 보여준다. 비록 약으로 쓴다 한들 우리 땅에는 없는 것이다. 그것을 백성들에게 억지로 구해오라 하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는가. 내 병을 고치자고 백성을 힘들게 할 수 없다. 허락하지 않겠다. 당시 조선에는 양이 거의 없었고 명나라에서 사신을 통해 소량 들여오거나 일부 귀하게 기르는 정도였다. 임금이 양고기를 먹기 시작하면 지방 수령들이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 백성들을 쥐어짜 양을 구하러 다닐 것이 뻔했기에 세종은 자신의 당뇨 치료보다 백성들의 편안함을 먼저 선택하여 양고기 진상을 끝까지 거절했다. 비슷한 일화가 또 있다. 세종 때 함길도 관찰사가 조정에 특이한 진상품을 올렸다. 바로 사람의 손에 잘 길든 살아있는 사슴이었다. 당시 지방관들은 왕에게 점수를 따기 위해 희귀한 동물이나 사냥감을 산채로 잡아 바치곤 했다. 관찰사는 이 사슴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잘 따르니 왕이 궁궐 후원에서 키우며 감상하기에 딱 좋을 것으로 생각하여 먼 길을 거쳐 한양으로 보낸 것이다. 사슴을 본 세종대왕은 기뻐하기는커녕 단호하게 거절하며 신하들을 크게 꾸짖었다. 세종이 이 사슴을 거부한 이유를 실록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사슴은 본래 성질이 거칠고 사나워서 사람을 보면 달아난다. 그런 사슴을 사람이 길들였다는 것은 분명 지방관리가 협박하고 명령하니까 함길도 백성들이 생업을 전폐하고 매달려 억지로 먹이를 주며 오랜 시간 길들였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이것은 상서로운 선물이 아니라 우리 어진 백성들의 눈물과 원망 그리고 고통이 담긴 물건이다. 당장 궁궐 박수프로 사슴을 내보내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산짐승을 길들여 바치지 말라. 세종은 눈앞에 신기한 동물보다 그 동물을 길들이기 위해 밤낮으로 고생했을 영세한 북방 백성들의 노고를 먼저 꿰뚫어 본 것이다. 이 일화는 왕에게 진상한다는 명목으로 못된 관리들에 의해 백성들이 입는 피해를 경계할 때 가장 자주 인용되는 대표적인 군주의 모범 사례가 된다. 세종대왕이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제위초년, 조선 전역에는 연이어 혹독한 가뭄과 대기근 그리고 역병이 휘몰아쳤다.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 흙을 파먹거나 길거리에서 굶어 죽어갔고 창덕궁의 궁녀들 사이에서도 전염병이 돌았다. 즉위한 후 7년이 넘는 동안 계속 가뭄이 들었는데 이를 백성들은 세종대안이라고 불렀다. 세종은 광화문 내거리에 솥을 내걸고 죽을 끓여 나눠주는 등 굶주린 백성을 구하기 위해 애썼지만 오랫동안 이어진 기근을 이겨내기란 역부족이었다. 고통받는 백성들의 모습을 본 세종은 경회로 동쪽에
2칸짜리 초가집을 짓게 했다.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임금이 대궐 안에서 편하게 누워 잘 수 없다는 이유였다. 신하들은 화재와 안전, 건강 등의 문제를 들며 반대하였지만 세종은 오히려 경복궁에 있는 낡은 자재를 재활용하라는 어명을 내렸다. 임금의 체면을 상하게 만들고 게다가 불이 날 위험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신하들과 중전이 계속해서 만류했지만 세종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오히려 초가집을 지을 때 궁궐 안에 버려진 목재를 이용하라고 명령했다. 주춧돌도 쓰지 않고 억새로 지붕을 덮어 만든 초가집이 완성되자 세종은 이곳을 집무실이자 침소로 사용했다. 세종은 2년 3개월 동안 그 초가집에서 거주하며 업무를 진행했다. 신하들이 세종을 위해 다른 가구들을 추가로 설치했지만 내가 명한 것이 아니면 작은 물건 하나라도 이 안에 들이지 말라. 고하며 사치스러운 물건은 모두 거부하였다. 세종은 자신의 건강과 즐거움보다는 항상 백성들이 짊어져야 할 노동력과 고통을 가장 먼저 계산했던 진정한 성군이었다. 왕권이 절대적이었던 정근대 사회에서 군주가 스스로 초가집으로 기거를 옮기는 행위는 백성이 겪는 천재지변의 책임은 모두 군주인 나에게 있다는 철저한 반성과 책임감의 표현이었다. 앞에서 언급한 길들인 사슴 이야기나 당뇨 치료를 위한 양고기를 거절한 일화와 더불어 이 경애로 동쪽 초가집 일화는 세종대왕이 왜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성군으로 꼽히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세종 말년 건강이 극도로 나빠진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여색을 지적하는 자료가 많이 있다. 세종대왕에게는 늘 침전에 머물며 밤낮으로 가장 가까이서 수발을 들던 어린 궁녀가 있었다. 왕의 총애가 깊어지자 이 궁녀는 어느 날 밤 세종과 동침을 한 뒤 사사로운 청탁을 한다. 정확한 관직명이 기록되진 않았으나 문맥상 자신의 친정 오라버니에게 벼슬 하나를 내려달라는 요지의 부탁이었다. 보통의 군주라면 총애하는 여인의 베갯머리 송사를 가볍게 들어주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원칙주의자였던 세종대왕은 이 청을 듣자마자 큰 위기감을 느끼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아이가 나에게 청탁하는 것을 보니 내가 평소에 너무 사랑해준 탓이로구나. 아직 나이 어린 처자인데도 벌써 권력을 탐해 청탁할 줄 아는데 나이를 먹고 자라면 훗날 궁중을 어지럽히며 어떤 짓을 저지를지 불보듯 뻔하다. 세종대왕은 그 자리에서 청을 단호히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그 궁녀를 침전에 들이지 않고 영구히 멀리하여 다시는 곁에 두지 않았다고 한다. 사소한 정에 이끌려 국가의 공적인 인재 등용을 망가뜨리거나 외척이 바로할 여지를 싹부터 잘라버린 세종의 철저한 면모를 보여주는 일화이다. 세종은 매우 따뜻한 군주였다. 궁궐에서 일하는 관비 등이 아이를 낳으면 출산 전 45일, 출산 후 100일의 휴가를 공식 법조문으로 보장해 주었다. 심지어 그 남편들에게도 30일의 육아휴직을 주었다. 당시 15세기인 것을 생각한다면 그 시절 전 세계 역사에서 이런 다스림을 펼 줄 아는 군주는 아마 세종이 유일할 것이다. 하지만 선을 넘는 행위는 단호하게 처벌했다. 세자의 두 번째 아내인 순빈 봉씨가 남편의 무관심 속에 외로워하다가 자신의 처소에 있는 궁녀 소쌍과 벌린 동성의 스캔들이 있었다. 동성의 소문이 궁궐 안에 널리 퍼지자 세종이 직접 세자빈과 궁녀를 불러 국문을 벌였다. 실록을 보면 소쌍이 말하기를 지난해 동짓날에 빈께서 저를 내전으로 부르셨는데 다른 여종들은 모두 물러가게 하고 저를 억지로 침실로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남자의 형상처럼 저를 안아 눕혔으니 저는 무섭고 민망하여 거부했으나 빈께서 힘으로 껴안아 마침내 남녀가 교합하는 형상처럼 서로 희롱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세종은 큰 충격을 받고
집안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나의 불찰. 이라며 탄식했고 며느리 순빈 봉씨를 단호하게 평민으로 강등하여 궐 밖으로 내쫓았다. 하지만 유교적 법도가 엄격했던 조선왕실에서 왕이 직접 궁녀와 세자빈의 동성애 사실을 실록에 구체적으로 적시해 기록하게 한 세종의 자세는 대단히 훌륭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세종대왕은 궁녀들을 아끼고 그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해준 훌륭한 경영자였지만 왕의 총애를 무기로 국가의 시스템을 흔들려 하거나 벼슬을 요구하는 청탁에는 한치의 타협도 없었던 냉철한 개혁가였다. 세종대왕이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가장 존경받는 이유는 훈민정음 하나 때문만이 아니다. 평생 당뇨로 몸이 무너져가면서도 치료약으로 권해진 양고기를 백성에게 폐가 된다며 거절한 왕. 신기한 동물보다 그것을 잡아온 사람의 수고를 먼저 본 왕. 편리한 궁궐을 버리고 불편한 초가집에서 2년 3개월을 버틴 왕. 세종의 위대함은 업적의 크기가 아니라 매번 자신보다 백성을 먼저 생각했던 그 변함없는 항심에 있었다. 그 항심은 그가 가진 몇 가지의 흠결을 훌쩍 뛰어넘을 뿐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가 어떠한 통치를 해야 하는지를 지금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안녕하세요. 소우쿨 극장입니다. 오늘은 결점투성이었지만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주였던 세종대왕의 두 얼굴 이야기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